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정희진입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교회들이 단기 선교 준비에 한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해외 단기 선교가 다시 활발하게 재개되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 현장을 향한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단기 선교는 청년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세계교회와 선교 현장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세계 선교 환경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만이 아니라 현지 교회와 협력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함께 배우고 동역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선교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 단기 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전국의 교회에서는 수많은 성도와 청년들이 단기 선교의 길에 오른다. 낯선 나라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현지 교회와 함께 예배하며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다. 단기 선교는 오랫동안 한국교회 선교 운동의 중요한 통로가 되어왔다. 그러나 세계 선교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 기독교의 중심은 북반구 서구권에서 남반구와 비서구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선교 역시 현지 교회 중심, 관계 중심, 협력 중심의 사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 선교도 과거의 방문형, 행사형 사역에서 벗어나 현지 문화를 배우고 현지 교회와 동역하며 장기적인 선교를 돕는 방향으로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선교 현장에서의 경험이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 그리고 선교적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단기 선교는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져야 할까? 또 올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단기 선교의 방향과 과제는 함께 논해본다. 함께 말씀 나누실 출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21세기 단기선교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는 교회 한윤호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교단체 인투미션 대표이신 주님의 집교회 이다솔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션 파트너스의 조나단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세계 선교의 흐름이 많이 달라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세계 선교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먼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단기 선교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목사님? 어떻습니까? 네, 단기 선교와 세계 선교의 흐름은 같이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 단기 선교가 또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먼저 단기 선교에 논하기 전에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그 산하에 있는 세계 기독교 연구 센터에서 발표한 2026년 세계 기독교 7가지 트렌드를 잠깐 좀 언급하고 오늘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발표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이제 전 세계 기독교가 더 종교적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세속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사우스의 출현이 더 분명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선교의 주체가 이제 피선교 대상이었던 기독교 국가 지역에서 선교 주역으로 이렇게 부상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적이고 또 은사적인 교회들이 더 성장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도시가 선교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토착화된 단기 선교, 또 세계 선교의 모습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창의적인 선교가 이제 더 많아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독교 자원이 증가되어지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선교사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선교에 참여하고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선교하는 더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예측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또 강단에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과 또 그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것에 있어서 일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예측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예, 세계 선교 환경의 변화를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변화들이 단기 선교 현장에도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거시적 관점의 변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와 동시에 저는 세대적인 변화도 굉장히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새로운 단기 선교 시대의 주역이라고 하면 주 대상층이 이제 젠지라고 불리는 20대들과 그리고 알파 세대라고 불리는 이제 10대 청소년들인데요. 이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만지면서 자란 디지털 원주민들이죠. 그래서 의미와 효율 그리고 수평적인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분이 있는 어떤 사역보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어도 내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참여하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요. 반대로 내가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냥 모든 것을 바쳐서 돈도 생각하지 않고 헌신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인데요. 이 특징이 단기 선교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8년도부터 SNS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이 휴일과 주말을 이용한 3, 4일의 짧은 마이크로 미션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정이 짧다 보니까 이 재정과 시간의 헌신이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군더더기 없이 딱 사역만 하고 돌아오는 이런 형태인데요. 마이크로 미션은 단기 선교를 조금 더 일상의 영역으로 가지고 온 사역이기도 하지만 선교 환경에 변화가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조나단 목사님도 이 세계 선교 환경과 구조의 변화가 단기 선교에 미치는 영향 체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많이 체감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 서구 선교사들이 주도했던 이 어떤 일방적인 선교에서 벗어나서 현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내부자, 즉 현지인이죠. 그 현지인 주도의 어떤 선교,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동역하는 어떤 다중심적인 선교, 또 쌍방향적인 선교로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과 통신이 엄청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인구의 거의 7명 중 1명이 이동하는 글로벌 이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선교의 개념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는 이제 어떤 특정 지리적인 공간으로 찾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디아스포라 현상으로 우리 주변에 다가온 모든 문화권의 사람, 국가에서는 특히 비자를 가진 공식적인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맨이나 또 유학생, 또 이제 직장인 등 이런 다양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인과 같은 그런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들과 동시에 예전에는 단기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또 무언가를 주고 오는 시혜적인 사역으로 이해했다면 최근에는 현지 교회와 함께 배우고 동역하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단기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세 분께 차례로 여쭈고 싶어요. 목사님. 예. 단기 선교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현장에서 만나보면 단기 선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단기 선교는 미래의 장기 선교사를 길러내고 또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선교를 경험하게 만들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교육의 관념에서 선교를 바라보면 교육의 관념 안에서 사역도 하고 교육의 관념 안에서 배우게 되면 우리는 한국 선교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단기 선교 그 자체를 사역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결과에 대한 평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게 되면 그 교회의 단기 선교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지 교회와 함께 배우고 동역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고 또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이 연습을 통해서 이 모든 교육의 과정이 장기 선교사 또 일상의 선교사를 세워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늘날 단기 선교의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나단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단기 선교의 목적 어디에 있을까요? 예, 진정한 단기 선교의 핵심 목적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현지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데 있거든요. 더불어 단기 선교는 단기간의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선교 사역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속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현장 정탐이나 또는 이게 선교사 지원이나 또는 긴급 구호 사역이나
또는 노방전도 등 이런 다양한 사역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단순히 단기 선교 이렇게만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서 뭐 정탐 여행, 단기 봉사, 구호 봉사, 전도 여행 이런 식으로 명칭을 더 확실하게 세분화해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어떤 사역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단기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단기 선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선교에서 단기 선교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90년대였습니다. OM이나 YOM 같은 국제 선교 단체의 젊은 청년들이 단기 선교로 선교의 앞장을 섰는데 그것을 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교 단체 전체에서. 그래서 고민이 많던 파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위해서 고민할 때 한국 선교의 변곡점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게 이제 샘물교회 사건입니다. 여러분, 샘물교회 사건 이후에 한국 선교의 성장 그래프가 꺾인 거 아십니까? 그 이후로 꺾였는데 그 이유가 단기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단기 선교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2010년대 크림이라는 단체에서 이 단기 선교가 1년에 몇 명이나 한국교회에서 나가는가를 조사했는데 발표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명이 나왔습니다. 2010년에. 그래서 단기선교위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단기선교위원회는 그 단기선교를 걱정해서 시작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와 지역교회와 선교학 교수님들과 또 언론인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국교회 단기선교할 때 가이드는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렇게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단기선교를 걱정해서 단기선교위원회 역할을 시작하게 됐는데 돌아보면 지금 단기선교가 한국선교에서 주 사역이 됐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 이다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새로운 또 선교의 주역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서 주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다방면에서 단기 선교의 목적과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바들을 짚어봤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들도 좀 나눠볼게요. 중소형 교회와 중대형 교회는 준비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이 다르죠. 청년 중심인가 또 장년 중심인가에 따라서도 접근 방식이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교회 규모, 참가자 특성에 따라서 이 목적이나 방향성이 달라지는지 또 그간의 경험에 비춰서 강조하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대형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연령층과 또 풍부한 재정이 또 있고요. 또 그리고 각 분야의 어떤 전문 인력들을 이렇게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거대한 강점이 선교지에서는 엄청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풍부한 재정을 앞세운 이제 물량 중심의 어떤 과도한 구제 사역이나 또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 화려한 행사 위주의 사역은 현지 교회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또 스스로 성장하는 자립을 방해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대형 교회의 어떤 그 단기 선교는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시혜나 또 행사 보여주기 등을 넘어서서 중대형 교회는 성도들의 전문성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세분화해서 절망에 빠진 선교지에 자립에 희망을 주는 어떤 고효율적인 그런 전문의 선교를 선도하는 것이 중대형 교회에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단기 선교는 가족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현지인들의 경계심을 아주 쉽게 허물고 또 이제 훌륭한 관계 형성에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다른 대안으로는 시니어 단기 선교입니다. 은퇴하신 시니어 성도들로만 팀을 꾸려서 이렇게 항공료가 비싸고 선교사님들이 아주 바쁜 어떤 여름 성수기 같은 것 시기들을 피해서 봄이나 가을 같은 비성수기에 파송을 하신다면 선교지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1년 내내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형 교회는 어떤가요, 목사님? 네, 중소형 교회는 훨씬 어렵지만 그래서 도리어 더 효과적인 선교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 작은 교회들의 단기 선교에 참여는 개인적인 참여와 아주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요즘은 개인적인 또 한 교회의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어떤 선교단체에 준하는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시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사례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더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단기 선교하면 청년과 다음 세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선교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청년들을 단기 선교 현장으로 보내고 계시는 분이 여기 나오셨습니다. 예,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단기 선교팀은 어떤 방향성 가지는 게 좋을지 짚어주시면서 또 요즘 청년들이 단기 선교 통해서 얻는 가장 큰 변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의미와 효율을 중시하는 세대다 보니까 저는 청년 단기 선교팀은 특별히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 세대들은 자신의 쓸모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이 공동체에 내가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선교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례로 제가 진행했던 단기 선교 팀 중에 라면 특공대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빈민가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이제 라면을 끓여서 아이들을 피딩하고 전도하는 사역을 하는 팀이었는데 이게 광고가 나가니까 청년 한 사람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진짜 라면만 끓일 수 있으면 선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라면만 끓이면 된다. 근데 되게 많이 끓여야 된다. 자기가 군대에서 라면 정말 잘 끓였기 때문에 라면 끓이는 거는 자신 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교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가 어렵다고 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진입 장벽을 낮추니까 청년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의 단기 선교에 있어서 네트워크 사역이 저는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이 만남을 뜻하는 거죠.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맺어진 이 우정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협력 선교사가 될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열방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지금 청년 세대를 위한 단기 선교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 단기 선교 시즌을 앞두고 한국교회 단기 선교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성공적인 단기 선교 위해서 교회가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목사님? 예. 네,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훈련이요. 되어지고요. 그 훈련의 주된 내용은 무엇을 하는가보다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복음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문화적인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문화적인 장벽을 훈련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복을 주는 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전달 방식이 사실은 정반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치 발람이 축복하는 것과 같이. 그때 당시에 발람 선지자는 그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안 됐겠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패하는 또 우려가 되어지는 단기 선교를 하는 이유는 가는 자 중심으로 선교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것은 복음을 듣는 자의 상황과 그 형편을 헤아리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태도 같아요. 근데 그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방문하는 지역의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 훈련일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더 중요해졌는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타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목사님 지금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격공합니다. 100% 공감하는 영역이고요. 선교에 있어서 타문화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저는 겸손과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복음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고 네. 왜냐하면 현장을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야 저는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나 뵐 때 아버지처럼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거를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아버지 같은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친구 같은 선교사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시지만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선교의 필수적인데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성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문화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어서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선교적 관점에서 타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교지의 음식을 먹고 전통 의상을 우리가 입어보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사랑하는 친구가 되는 것이 저는 선교적 관점에서의 타문화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또 가르치러 가지 말고 배우러 가라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현지 교회와 건강하게 협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지 조나단 목사님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어떤 수직적인 계층 의식을 좀 버리고 예. 철저히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인 우리 이다솔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구, 수평적인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지에 막대한 어떤 재정과 자원을 잡고 이제 지원한다는 이유로 은유원 중에 외부자의 파송 교회나 선교사가 고용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현지의 내부자들이 피고용인인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여기면서 무례하게 대하고 또 이제 주도권을 우리가 행사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곤 하거든요. 진정한 동역은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판단하면서 주도하는 자의 위치에서 완전히 내려오는 부분에 있다고 보죠. 그래서 철저히 관찰하고 배우고 섬기면서 그러한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갖출 때 비로소 온전한 선교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단기 선교팀이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한국에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간 그런 여러 행사를 다급하게 쏟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역의 어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먼저 현지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맺고 또 이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친해지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하거든요. 많은 단기팀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보여줘야 한다는 어떤 일방적인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이거든요. 사역 현장에서는 오히려 현지인들이 주인공으로 돋보일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 팀들이 뒤에서 겸손히 보조하는 역할도 때로는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거하셨던 어떤 성육신적인 선교의 참된 실천과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또한 건강한 동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지 교회의 어떤 속도와 필요에 온전히 맞추는 소통의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일방적으로 그 선교 현장에다가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지금 당장 요청하고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청하는 것을 이러한 발달된 통신 기술을 통해서도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깊은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상호 존중 속에서 협력할 때 비로소 현지 교회의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자생력을 길러주는 진정한 동반자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참 뼈아픈 지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도 선교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흔히 발생하는 실수 또 주의해야 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기억에 남는 사건 사고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죠. 성공적인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잘 준비하는 겁니다. 잘 준비한다는 것은 모든 일정의 내용과
프로그램이나 사역의 모든 일들을 기도로 준비하며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위에 우리가 꼭 첨가하고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잘 준비된 팀 사역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제가 보기에 가장 건강한 단기 선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팀원들 안에서 잘 다듬어지지 않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해서 겪는 그 모든 순환을 결국은 다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을 경험하는 단기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팀워크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단기 선교 자체가 시간적으로 짧고 우리의 헌신도가 어느 장기 선교사님들보다 이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겸손하게 그리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거나 추수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선교를 이루는 한 부분이구나.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참여하는 것이 단기 선교의 아주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다솔 목사님, 현지에서 경험하신 것들 매우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년과 다음 세대, 아직 훈련이 많이 필요한 또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떠신지요? 여권 분실해서 영사관 간 거 이런 거는 뭐 손에 꼽기도 좀 네. 어렵고요. 뭐 응급실도 가보고 뭐 휴대폰 분실하는 거, 현지 경찰서, 뭐 별 경험들이 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래도 선교팀들이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어떤 실수를 좀 한 가지 공유를 하자면 현지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역을 네.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단기 팀이 가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뿐 아니라 다른 평소에 교회로 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때 단기팀의 소지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는 인지하지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품들이나 옷이 현지인들 입장에선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실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양쪽이 상당히 불편한 경우들이 생겨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태국에 갔을 때 현지 교회에서 휴대폰하고 또 보조 배터리들을 저희 팀원들이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행자 보험을 들고 가니까 이거를 보상을 받으려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신고를 하고 리포트를 받아와야 되는데 현지 교육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거를 극구 반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이 지역민들과의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앞으로 사역을 하는데 더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는 그렇죠. 걸 이제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신고도 못했고 배상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만 조심하면 이런 불편한 일들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의심의 차원이 아니라 서로를 그렇죠. 위한 존중과 배려인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조나단 목사님 또 저 같은 경우는 25년 전부터 계속 거의 매년 단기 선교팀들을 인솔해서 나가곤 있는데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이 보안 문제가 이제 굉장히 화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나라 안에도 이제 보안을 절대적으로 잘 준수해야 하는 국가와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급화율이 굉장히 현저히 낮은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가는 단기 팀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훈련과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극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보안이 철저히 필요한 지역인데 이미 공항에 내리는 그 순간부터 그 지역 현재 주민들이 기독교에서 왔구나, 교회에서 왔구나라는 거를 너무나도 쉽게 알아차리곤 합니다. 그러는 순간 그 단기팀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이미 그 현장 선교사님들은 큰 위기를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실례로 아주 많은 대다수의 인원들이 비슷한 옷을 입고 간다거나 유니폼까지는 아닐지라도 또 이렇게 기타를 여러 개를 메고 간다거나 또 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 멀리서 우리를 위해서 반기려고 미리 와 계신 그 공항 앞에서의 선교사님을 향해서 호칭조차도 바꾸지 않고 선교사님 하면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또 손을 잡고 둥글게 서가지고 공항 로비에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하든 묵상으로 하든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극기하는 찬양까지 하는 그런 단기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보안이나 보급화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철저히 금지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거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훈련과 교육들이 너무나도 부실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 현장에 가서 이런 대규모 인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10명만 넘어도 대규모 인원인 경우들로 되게 많이 보여지는데, 이런 대규모 인원의 어떤 한국인들끼리만 몰려다니면서 현지 문화를 배척하거나 또는 현지 음식을 이렇게 아주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끼리만 식사하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현지인들에게 굉장히 무례함으로 비춰져서 큰 반감을 살 때도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숙소에서 시끄럽게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소란을 피우는 정도를 넘어서다 보니까 이제 이웃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현지 교회 이미지까지 실추시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그런 선교대의 어떤 사소한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아주 실망하면서 선교의 문, 마음의 문, 또 신뢰의 문, 또 동역의 문들이 순식간에 닫히는 그런 사실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선교 대원들이 잘 인지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는 끝내고 돌아오지만 장기 체류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도움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거를 모두가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지 안전 문제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텐데요. 교회와 참가자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위기 관리 또 안전 교육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선교팀 자체가 안전하게 잘 다녀오면 그게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치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그런데 단기 선교팀들이 대부분 의욕이 많기 때문에 원래 정해진 사역보다 더 의욕적으로 선교를 하다가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접근 제한 지역에서의 선교사님들이 뭐 10년, 20년 동안 잘 갖고 온 선교지를 한 팀이 한 해에 다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 평판과 모든 선교 사역을.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위기 관리 훈련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한 예로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는데 아주 어려운 선교지예요. 근데 그때 한 가지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훨씬 안전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호객행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는 것만 지켜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사안이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의 위기관리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단기 선교 짧게 가고 미성숙한 모습으로 갈지라도 이 고백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고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죽음까지도, 그래서 유언서까지도 쓰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전체에 내가 누를 끼치지 않고 그 정도의 각오와 헌신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경계심을 잘 늦추지 않고 내가 부름받은 자로 선교에 쓰임받는구나,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가면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비상 연락망을 꼭 모든 팀원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그것을 준비하고 가는 단기 선교팀과 그렇지 않은 데에서 꼭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올 한 해에도 단기 선교 나아가는 모든 교회 단기 팀들이 그런 위기 관리 훈련을 좀 받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할 정도로 아주 좀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만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역에 따라. KWMA에서 발간한 선교사들을 위한 위기관리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랜 선교를 관리해온 단체의 노하우들이기 때문에 존중하시면서 잘 따라주시고 가이드대로 다양한 창의적인 선교 사역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단기 선교 이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 금세 식어버렸다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녀온 이후가 진짜 선교다라는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목사님?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참가자들의 삶이 변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저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교 현장에서 받은 그 은혜와 뜨거움을 일상에서도 계속 간직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단기 선교 한 번으로
청년의 삶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한다. 이것을 기대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한 사람이 세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도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기팀이 다녀가고 난 이후에 선교 현장에 은혜를 끼쳤는가? 단기팀의 방문 이후에 선교 현장에 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이 진정으로 단기 선교 이후에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다음 선교에 대한 어떤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도 짧게 좀 의견 여쭐게요. 예. 네. 특별히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저희가 해단식이라는 것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그 해단식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로 모든 마음과 열정까지도 정말로 다 무장해제되고 사라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부분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꼭 2명 또는 3명 정도가 함께 합심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만 확보하더라도 저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각자의 그 사람들의 그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면서 개발시키고 계속 성장시키고 급기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에 헌신하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기 선교 경험을 장기적인 선교 헌신이나 선교적 삶으로 연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저는 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회가 이 단기 선교뿐만이 아니라 선교의 중요한 모판이 되는데 이제는 선교 단체나 또 교회 주도적인 선교 사역 외에도 또 교회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시도하는 모든 선교에 대해서 인정하고 함께 그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더 아름다운 선교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교회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야 건강한 선교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결과로 또 새로운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가 또 더 많이 시도되어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 다녀온 교회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사역, 또 디아스포라 선교로 연결해서 사역을 계속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선교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장 핵심적인 기회는 이미 우리 곁에 찾아온 작년 기준으로 250만 명이 넘은 또 이제 300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국내 이주민 및 외국인 디아스포라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는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멀리 나가야 했지만 이제는 유학생, 또 이주 노동자, 또 다문화 가정 등 모든 열방이 우리 동네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환대하고 또 복음을 전한다면 훗날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파송 선교사로도 쓰임받는 놀라운 시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와 또 통계청의 자료를 기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도시 또는 지역으로 범위를 좀 좁혀서 마치 선교지를 연구하듯이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세밀한 지역 연구와 또 탐방 등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상황들이 이제 우리 동네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 교회가 세워진 그 땅에 대한 헌신을 존재 이유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땅에 세워진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그 땅에 찾아온 이주민들을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환영하는 선교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다양한 시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올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단기 선교의 위기는 장기 선교사 수급의 위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단기 선교가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좀 넘어서서 조금 더 공적인 하나님 나라 영역에서 한국 교회를 위한 교육이고 투자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선교를 마음껏 경험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과 또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나단 목사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단기 선교 준비 과정에서 단기 선교 현장에서나 또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나 또 모든 과정에서 실수와 사고와 어떤 미흡한 점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와 선교지 간에 불통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소통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이게 원인이 아니고요. 미통이 원인인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소통 자체를 시도하지 않은 사례들인 거죠. 네. 소통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각종 미흡하고 사건, 사고 또 어려움들을 의외로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미통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또 이렇게 거의 단기 선교 중 또 사후에도 계속해서 긴밀하게 또 통신도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요. 네. 충분히 과하리만큼 절대로 과하지 않거든요, 소통은. 그래서 미통이 생기는 부분들이 없도록 단기 선교팀이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을 더 많이 열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소형교회뿐만 아니라 중대형 교회들도 이렇게 단기 선교를 좀 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개교회의 맞춤형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적인 이런 교육과 훈련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선교 단체들, 또 이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미션 파트너스 같은 경우도 교육과 훈련만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동원하는 선교 단체란 말이죠. 이런 전문 선교 단체들에게 이제 우리 개교의 상황이 이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맞춤형 선교 교육 훈련들을 좀 지도해 주십시오. 또 같이 협력해 주십시오. 같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의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윤호 목사님. 네. 저는 교회의 존립 목적이 선교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단기 선교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오늘 저의 개인적인 결론은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또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교사구나. 어떠한 모습으로 갈지라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통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변화하는 세계 선교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 단기 선교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기 선교는 단순히 짧은 기간 선교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이 필요한 이웃과 민족을 품으며 선교적 삶을 배워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올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선교지를 향해 품게 된 비전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0번